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금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전국 검사장 회의를 긴급 소집합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할지 논의합니다. 추 장관은 어제 대검찰청에 검언 유착 사건 수사의 적정성을 살피는 전문 수사 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에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이 나와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으로 있을 당시 정 교수 자녀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피해자 신분을 놓고 검찰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확진자가 나오는 등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이 우려되면서 전국적으로 문을 닫은 학교가 522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확진자가 다니던 연기학원에서 7명의 환자가 추가로 발생한 대구에서는 등교 수업 중지 학교가 오늘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부담을 늘리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이 나오면서 앞으로 나올 추가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규제를 강화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실효성은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코로나19 치료제인 길리어드 사이언스사의 렘데시비르 3개월치 물량을 90% 넘게 싹쓸이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불을 붙인 렘데시비르 확보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도 렘데시비르 확보를 위해서 길리어드 사이언스사와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의 옥광산에서 산사태가 나서 광부 16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장마철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발생한 산사태로 여러 차례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전국의 검사장들을 잇따라 만납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할지 긴급 검사장 회의를 통해 검찰 내부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할 계획입니다.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전문 수사 자문단 회의는 소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은 앞서 한 번밖에 없었던 일입니다. 오늘 검사장 회의는 여러 차례로 나눠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회의에서 나올 이야기들로 어떻게 입장이 정리가 될지 주목됩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전국에 있는 검사장들을 불러 긴급 회의를 갖습니다. 고검장급과 수도권 지검장, 수도권 이외 전국 지방청 지검장 단위로 나누어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취지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데 따른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를 내린 건 앞서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2005년에 장관의 지휘를 받았던 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청 안팎에선 추 장관이 사퇴를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윤 총장은 어제 대검의 부장급 검사들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당초 예정했던 수사 자문단 회의는 취소하고 전국에 있는 고검장과 지검장들을 불렀습니다. 긴급 회의를 열고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따를지 대검의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지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윤 총장의 거취가 얘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내부망엔 추 장관을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임기재 총장을 끌어내리려는 지렛대로 사용하려고 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문단 소집 절차를 멈추고 수사도 결과만 보고받으라는 겁니다. 과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를 한 것은 2005년 단 한 차례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자 김종빈 검찰총장은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며 사퇴했습니다. 박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낸 수사 지휘서입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은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공정성에 의문이 없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윤 총장의 전문 수사 자문단 소집 결정도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 내부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고 진상규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휘했습니다. 결단이라는 표현을 쓴 지 하루 만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켜보았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습니다. 추 장관은 또 수사팀이 대검찰청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윤 총장이 수사 결과만 보고받으라는 뜻입니다. 추 장관은 수사 지휘의 근거로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제8조를 제시했습니다. JTBC 박진규입니다.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은 모든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증언들을 모아서 검찰이 자신을 기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한 원장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을 맡고 있을 때 정 교수의 자녀에게 허위로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한 차례 출석을 거부해 과태료를 물기도 했습니다. 어제 재판에서는 아무런 증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증언을 모아 자신을 기소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한 원장은 검찰이 나를 참고인으로 불렀다가 피의자로 전환했다면서 심리적 위축 상태에서 증언을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검찰 조사에서 모든 진술을 거부해 공소 제기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검찰은 증인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한 원장은 재판에 출석한 지 40여 분 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확진자가 나오는 등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이 우려돼 문을 닫은 학교가 한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대구의 등교 수업 중지 학교가 오늘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확진자가 다니던 연기학원에서 7명의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는데 이들 가운데 3명은 학생으로 각각 다른 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오후 3학년 학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대구 경명여고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문을 닫습니다. 3학년 학생 210여 명과 교사 수십 명이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 학생이 다니던 대구 중구의 연기학원 등 학원 3곳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는데 연기학원에서만 현재까지 최소 7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중 학생은 3명으로 모두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도 역학조사를 거쳐 등교 중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등교 수업을 중단한 학교는 전국 522곳으로 전날 47곳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달 2일 이후 가장 많은 학교가 문을 닫은 건데 그 사이 곳곳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며 학교의 감염 우려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아직 전면적인 등교 수업 중단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란 입장입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대전 천동초 추가 확진 학생 2명 중 1명은 교내 감염 사례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이 학교 5학년 학생 1명이 확진됐고 다음 날 같은 반과 다른 반 학생 1명씩 2명이 추가 확진된 바 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미국이 코로나19 치료제인 길리어드 사이언스사의 렘데시비르 3개월치 물량을 90% 넘게 싹쓸이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특정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질병 치료제를 독차지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미국이 불을 붙인 렘데시비르 확보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도 렘데시비르 확보를 위해서 길리어드 사이언스사와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제 코로나19 환자 2명에게 처음으로 렘데시비르를 투약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렘데시비르는 미 식품의약처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유일한 코로나19 치료제입니다. 미국 길리어드 사이언스사가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CNN 방송과 AFP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9월 말까지 길리어드가 생산하는 렘데시비르 물량의 92%를 구입했습니다. 7월 생산 예상량은 100%를 샀고 8월과 9월 생산량의 90%도 확보했습니다. 50만 회 이상의 치료 과정에 활용될 수 있는 분량입니다. Also, we're in a much better place because of the availability of what's known as therapeutics or medicines to treat people that have contracted the coronavirus and are experiencing severe symptoms. 미국의 렘데시비르 싹쓸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렘데시비르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도 충분한 물량 확보를 위해 길리어드 사이언스사와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선 어제 처음으로 코로나19 환자 2명에게 렘데시비르가 제공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달까지 무상 공급 물량을 우선 확보하고 다음 달부터는 협상을 통해 정해진 가격을 주고 구매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무상 공급 기간 이후에도 환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치료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합니다. 렘데시비르 투약 대상은 폐렴을 앓으면서 산소 치료를 받고 있고 증상이 발현된 지 10일 이내의 환자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실수요자들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늘리고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담을 늘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어제 나오면서 어떤 방안들이 또 새로 나올지 또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초강도라는 이름의 부동산 대책은 계속 나오는데 집값은 오르고요. 실수요자들이 더 소외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긴급 호출해 부동산 대책을 직접 지시했습니다. 먼저 공급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정부가 상당한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을 늘리라는 겁니다. 내년에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찾으라고 했습니다.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해 관련 세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반대로 서민들의 부담은 확실히 줄여줘야 한다며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선 세부담을 낮추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직접 챙기는 건 지지율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15주 만에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진 데는 집값과 전월세값 상승이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여러 차례 강조해왔던 종합부동산세 강화 역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이 9억 원 이상이라면 1주택자라도 세율을 높이고 다주택자는 세율은 물론 상한도 높여 부담을 늘리는 내용입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미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정되지 않았던 기자회견을 열어서 개선된 노동 지표를 언급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하루 5만 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미국입니다. 이번 주말 사흘간의 독립기념일 연휴로 초대형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이 없던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일자리와 실업률 지표가 발표된 직후입니다. That the United States economy added almost 5 million jobs in the month of June, shattering all expectations. 미국 내 일자리는 2달 연속 증가해 지난달 480만 개 늘어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지난 5월 13.3%이던 실업률은 11.1%로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며 자화자찬을 이어갔습니다. Today's announcement proves that our economy is roaring back. It's coming back extremely strong. 그러나 일자리는 지난 2월 이후 여전히 1,470만 개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실업률도 대공황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신규 감염자가 하루 5만 명을 넘었습니다. 대유행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달에만 80만 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누적 감염자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19개 카운티의 실내 영업을 3주 동안 전면 중단했습니다. 가까스로 안정 상태에 접어든 뉴욕도 식당 실내 영업을 보류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주말 사흘간의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습니다. 나들이 인파와 경제 재개방이 맞물려 초대형 위기, 이른바 퍼펙트 스톰이 닥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장마철이어서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미얀마의 옥광산에서 산사태가 났습니다. 160여 명의 광부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고입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충격을 받은 듯 몸을 휘청거리며 시신 사이로 다가갑니다. 시신을 확인하고선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줍니다. 현지 시간 2일 미얀마 북부 카친주의 파칸트 지역 옥광산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160명이 넘는 광부가 숨졌습니다. 폭우로 산사태가 일어났고 흙더미에 휩쓸려 목숨을 잃은 겁니다. 미얀마 소방당국은 진흙더미 속에서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162구의 시신이 발견됐고 54명의 부상자가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전했습니다.
폭우가 계속해서 쏟아지는 상황에서 수습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실종자는 아직도 흙더미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파칸트 지역에서는 여러 번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됐습니다. 지난해 4월엔 산사태로 50여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카친개발재단은 2014년부터 옥광산의 산사태로 숨진 사람이 500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제대로 된 안전규제가 없는 탓에 노동자들의 죽음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장기 집권 가능한 얘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2번 6년 임기의 대선에 나갈 수 있게 한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도 통과가 됐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지 시간 2일 헌법 개정 국민투표 최종 개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찬성이 77.92%, 반대가 21.27%였습니다. 전체 투표율은 67.97%였습니다. 개정 헌법에는 현직 혹은 과거 대통령도 2차례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는 특별 조항도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2024년과 2030년 대선에 당선되면 84살이 되는 2036년까지 집권하게 됩니다. 무려 32년간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나 독립적 선거 감시기구 골더스는 한 사람이 여러 차례 투표하는 등 불법 편법 신고가 수백 건 접수됐다면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했습니다. 네, 북한 관련 소식도 오늘 아침에 새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회의를 석 달 만에 다시 열었다고 하네요. 북한 내 코로나 상황을 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조선중앙통신이 새벽에 보도한 건데요.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 확대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방역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졌다고 통신이 보도했는데요. 앞서 북한은 지난달 코로나19 상황을 WHO에 보고했었습니다. 922명의 검사를 받았는데 전원 음성이 나왔다는 겁니다. 확진자가 0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키 위원장은 어제 회의에서는 최근 주변 나라와 인접한 지역에서 악성 전염병의 재감염과 재확산이 지속되고 있다. 방역 사업을 엄격히 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는 남북관계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 밖에 새로 나온 소식은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의 JTBC 박지윤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지역구 민원성 사업 예산을 모두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여당만 참여한 추경 심사에서 수천억 원의 지역 민원성 예산이 반영됐다는 미래통합당의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에 합류하기 직전 외부 인사 2명을 만나서 대권 도전 의사를 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당 또는 공직 활동 경험이 있는 인물들로 차기 야권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녁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 현장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는 아끼고 저축하는 것이 애국이었지만 지금은 소비가 애국이라며 적극적인 소비 동참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지원금이 소비 촉진을 위한 첫 번째 주자였다면 동행세일이 두 번째, 3차 추경이 세 번째 주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난달에 나온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을 누르니까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매물이 없어서 가격이 뛰고 있는 서울 강남 아파트 가운데 매매가가 3.3제곱미터당 1억 원을 넘어선 아파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평당 1억 원을 넘은 가격으로 매매 계약이 이뤄진 건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거래 이후에 두 번째입니다. 환매 중단 사태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사모펀드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3년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감독 방식을 뛰어넘는 점검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먼저 판매사를 중심으로 전체 사모펀드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하고 집중 점검반은 사모 운영사 전체를 현장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안검색 요원들의 직접 고용을 반대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가 구본환 사장 퇴진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직접 고용에 대해 노조가 합의했다는 구 사장의 주장은 거짓이고 공사의 일방적인 해석이 언론에 발표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여부 심사에서 지금까지는 특정 질환이 있어야 인정이 됐지만 앞으로는 개별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해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역학적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국립환경과학원이 하도록 해 피해자들의 입증 책임이 줄어듭니다. 민주노총이 내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열기로 했던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연기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민주노총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어제 낮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 강당 신축 현장에서 크레인이 쓰러져 건물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5학년 학생들이 등교해서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공사 현장과 교실이 떨어져 있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원불교가 중앙총본부 법회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감염 우려로 종교 활동을 자제하라는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내린 조치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 금요일부터 관중을 두고 경기를 하려고 했던 프로축구 K리그. 하지만 이게 연기가 됐습니다. 오늘부터 관중 있는 경기를 하려던 프로야구도 당분간 무관중 경기를 이어갑니다.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한 교수팀이 그룹 방탄소년단의 세계적인 성공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K-팝이 슈퍼스타를 만드는 방식을 분석했습니다. 다음 학기 강의 교재로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네,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를 열고 3차 추경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졸속 심사라면서 비난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은 참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국방부가 오늘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후보지를 결정을 합니다. 공동 후보지인지 단독 후보지인지를 놓고 군위, 의성 두 지자체가 대립하고 있고 두 곳 모두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앞서 나왔었습니다. 러시아 선원들이 코로나에 집단 감염되면서 작업이 전면 중단됐던 부산 감천항이 오늘부터 재가동에 들어갑니다. 당장 투입이 될 노동자들에게는 방역 교육을 실시하고 자가격리 중인 경우는 재검사 후에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투입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날씨도 체크해드립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와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오전에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최대 60mm, 남부지방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서울을 포함한 중북부 지방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23도로 서울과 경기도는 어제와 비슷합니다. 대전 22도, 광주와 부산 21도로 그 밖의 지역은 어제보다 조금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로 서울과 경기도는 어제와 비슷합니다. 대전 24도, 광주와 대구 25도로 충청과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차선 변경으로 시비가 붙었는데 흉기까지 등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평일 대낮에 대형 쇼핑몰 앞에서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박준우 기자가 당시 영상과 함께 전해드립니다. 한 차량이 쇼핑몰을 향해 좌회전을 합니다. 갑자기 다른 차가 끼어들자 급히 멈춥니다. 앞 차량 운전자가 내려 뒷 차량으로 다가오더니 운전자끼리 언성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잘못했으면서 왜 욕을 하고 내가 뭐라고 욕을 했어? 말다툼은 점점 거칠어졌고 앞 차량 운전자가 차로 돌아가는가 싶더니 뭔가를 꺼내들고 달려듭니다. 커터칼을 가져와 휘두른 겁니다. 제 목을 다고 하면서 막 얼굴 앞에다가 이렇게 막 하셨었어요. 그래갖고 아들은 이제 카시트에 앉아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런 장면들을 다 봤어요. 쇼핑몰 진로 앞에 위치한 다리입니다. 두 사람은 이곳에 차를 세워둔 채 3분 가까이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피해자가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쇼핑몰의 보안 요원은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뒤에서 이제 한 분이 좀 계속 쳐다만 보고 있었고 경찰차 오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4명 정도가 이렇게 정문에서 나오더라고요.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 A씨는 화가 나서 그랬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주한미군 소속의 헬기가 서울 한강공원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시민들이 오가는 공원에 불시착을 한 겁니다. 목격자는 머리 위로 헬기가 지나가는 아찔한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강공원입니다. 공원 공터에 주한미군 소속 헬기가 비상 착륙해 있습니다. 헬기 주변에 질서 유지선이 설치됐습니다. 이 헬기는 UH-60 기종으로 흔히 블랙호크로 알려진 수송용 헬기입니다. 이 헬기가 공원에 착륙한 건 오후 3시 50분쯤입니다. 5분 전인 오후 3시 45분쯤 용산 기지를 출발해 평택 기지로 향하던 중 비상 착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omething happened to the engine and we had to make a decision to land. 비상 착륙을 목격한 시민들은 당시 상황이 꽤 위험했다고 말했습니다. 헬기가 기우뚱 이러면서 날라 내려오는 거야. 무섭잖아요. 내가 죽을까 봐. 근데 벌써 내 머리 오른 자 지나가는 거예요. 헬기가 저기 지붕에 부딪힐 뻔했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한강공원 내 일부 천막이 찢어지기도 했습니다. 주한미군 측은 사고 직후 헬기 수리 병력을 현장으로 보냈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의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서 5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공장 건물 700제곱미터와 비품 등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스티로폼 단열재 구조여서 소방당국은 불을 끄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소방대원 1명이 오른쪽 무릎을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조사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있는 사드기지 앞에서 차량 출입을 막으며 시위를 벌이던 61살 A씨가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A씨는 사드기지 위생 차량의 출입을 막기 위한 집회에 참석했고 목과 어깨 등의 통증을 느꼈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30여 명의 주민이 있었는데 추가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이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 A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A씨는 2014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과 청소년 8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춘천지방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이 인용하면 신상 공개가 안 되고 기각하면 오늘 오후에 검찰로 송치될 때 얼굴이 공개됩니다.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전해드리는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지난달 29일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반정부 성향의 유명 가수가 의문의 피살을 당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대규모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군인, 경찰과의 충돌로 지금까지 80명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에티오피아 서쪽에 위치한 도시 암보에서 유명 가수 하차루 훈데사의 장례식이 거행됐습니다. 훈데사는 지난달 29일 밤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을 체포했지만 자세한 사건 경위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훈데사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의문의 피살을 당한 하차루 훈데사는 에티오피아 최대 부족인 오로모족 출신 가수입니다. 인권을 주제로 많은 노래를 부르면서 인권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오로모족은 1억 명이 넘는 에티오피아 인구의 35%를 차지하는 최대 부족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정치, 경제적으로 차별을 당하고 탄압을 받고 있다는 불만을 표출해왔습니다. 2015년부터 3년 동안은 이들의 반정부 시위가 격렬하게 펼쳐졌습니다. 당시 반정부 시위에 훈데사의 노래가 저항가로 쓰이면서 오로모족에게는 상징적인 인물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그의 죽음은 오로모족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와 하차루 훈데사의 고향 암보 등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진압에 나선 군인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면서 유혈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경이 실탄을 발사했고 지금까지 80명 넘게 숨졌습니다.
시위가 확산되자 오로모족 출신인 아비 아머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는 하차루 훈대사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면서도 시민들에게 침착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ጠላቶቻችን ፍላጎት የጀመርነው ስራ እንዳይሳካ የኦሮሞ ሕዝብ ከሌሎች ብሔሮች ጋር በዚሁ ምክንያት እንዲባላ፣ እንዲጋደል፣ ደም እንዲቃባ የጀመርነው ጉዞ እንዲደናቀፍ 아비 총리는 오로모족으로는 최초로 에티오피아 총리에 올랐고 접경국과의 국경 분쟁을 해결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국 내 부족 간의 갈등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티오피아 부족의 갈등은 그 뿌리가 깊습니다.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아프리카 미래협회장을 맡고 있는 장훈태 백석대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이번 유혈 사태의 배경에 에티오피아의 뿌리 깊은 부족 갈등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나 심각한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에티오피아 오로모족의 시위 사건은요, 16세기부터 등장한 건데 1567년 이슬람교 중심지 역할을 하던 도시 하레르를 점령하고 그때부터 이제 종족 간의 갈등이 계속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로모 동장은 기독교 왕국이었던 아비시아 남부 지역 영토를 침략했고 북쪽으로 그 사람들이 밀려났어요. 네. 또 남쪽에 있는 교회들이 아비시니아 교회 본부 연결교회가 끊어지면서 오로모의 등장으로 이슬람교가 또 에티오피아 거점 도시를 잃어버리면서 그 당시 세력이 약화됐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티그레이족과도 갈등으로 보고 있는데 네. 이 현지에서는 아마라족과의 갈등으로 보고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티그레이족이 1991년도부터 2017년까지 집권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뒤에 현재까지 소외감을 받은 거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 불평등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종족 간의 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에티오피아는 오로모족과 티그레이족 이외에도 80개 부족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족 간의 갈등 이렇게 심각한데 왜 끝내지 못할까요? 예, 종족 간의 뿌리 깊은 차별 정책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득권 상실이고 세 번째는 종교 간의 불평등인데 기독교, 이슬람교, 와카페냐라는 이 전통 종교가 있습니다. 오로모족은 주로 전통 종교인 와카페냐를 믿는 사람들인데 네. 거기에 이제 독특한 사회 구조가 종족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로모족의 사회는 가다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오로모의 종교와 부족을 지탱시키는 힘이죠. 그래서 사회 정치적인 조직인데 이 가다 시스템으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오로모 종족들은 8년 단위로 조직된 가다에 소속되어 있고 8년이 지나면 한 단계 위 가다로 이동을 합니다. 오로모족 내에서는 10개의 가다가 있는데 오로모 남자는 80세까지 가다 시스템에 포함되죠. 이 가다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가다는 6번째 가다인데 40대입니다. 이 40대들이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지도자를 갖고 있어서 이 힘이 전체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죠. 네.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사회 계층 구조인데 이 아마라족은 월등하게 높은 지에 있고 오로모족은 하층 계급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훈대사가 인권과 정치적인 노래로 인해서 이런 불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렇다면 현재 현실적으로 이 같은 부족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거는 영원한 숙제이기도 한데요. 16세기부터 지금까지 종족 갈등이 일어났는데 제한한다고 해서 되시는 건 아니고 아마 한국과 일본을 생각하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해결책을 제안한다면은 사회적 평등이 우선돼야 되는데 빈부격차, 부족 간의 차별 정책 철폐를 해야 되고 또 부족 간의 정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아야 되고 또 종교 간의 화합도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부족 사회 구조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덧붙인다면 이 각 부족이 80개가 되는데 이 에티오피아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언어를 통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영원한 숙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장훈태 백석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한국 전쟁에 파병한 나라, 그리고 커피 열매가 처음 발견된 나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티오피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뿌리 깊은 부족 갈등으로 격렬한 시위와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도 에티오피아의 현재 모습입니다. 길었던 차별과 탄압의 역사를 이제는 끝내고 싶다는 에티오피아 국민들의 외침에 전 세계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세계였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입니다. 8시 4분 지나고 있습니다. 안보 라인이 어떻게 새로 만들어질지 관심이 이어졌었는데요. 오늘 아마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훈 국정원장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그리고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통일부 장관으로가 지금은 유력합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안보 라인을 교체할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 안보실장엔 서훈 국정원장이 유력합니다. 여권 내 최고 북한 전문가인데다 대통령의 신임도 두터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석인 통일부 장관은 민주당 이인영 의원에 대한 검증이 마무리 단계인 걸로 전해집니다. 원내대표를 지낸 여당 중진이 오면 안보 라인의 핵심에서 밀려나 있던 통일부에 힘이 실릴 걸로 예상됩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교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후임으로는 김유근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이 승진 이동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이 민감해하는 한미 군사훈련 일정 등과 관련해 청와대와 국방부 간 조율이 보다 원활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여권에선 각종 훈련들의 시기가 외교 상황과 미묘하게 맞물리면서 대화의 흐름이 끊어졌다는 얘기가 나온 바 있습니다. 서 원장의 후임인 국정원장에도 대북 전문가가 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기용설은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북 안보 라인 손질을 계기로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11월 전에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네,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에 북미 간 정상이 마주 앉는 걸 추진하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인데요. 실제로 대선 전에 북한과 이른바 스몰 딜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워싱턴에서도 거론이 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해리 카제아니스 미국 국가이익센터 한국 담당 국장이 취재진에 보내온 이메일입니다. 백악관이 미국 대선 전 북한과의 협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최소 2달간 돌았다면서 북미 양측이 진전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만남을 할 수 있다면 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스몰딜이라도 해서 비핵화 과정의 첫 단계를 뗄 수 있다면 북한과의 외교 성과를 보는 시각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 특보 역시 카지아니스 국장의 칼럼을 고무적인 동향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국 측은 언제든 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며 최근 정세 변화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한반도 정세 악화 방지를 위한 상황 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계속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 장관은 한미 워킹그룹과 관련한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며 미국 측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갈비뼈에 금이 갈 정도로 맞고 음식을 토할 때까지 강제로 먹었다. 쏟아지는 가혹행위 속에서 세상을 등진 철인 3종 국가대표 출신 최숙현 선수는 폭행뿐 아니라 성희롱에도 시달렸습니다. 이런 아픔을 여러 경로로 수없이 털어놨지만 돌아온 건 주변의 무관심과 가해자들의 뻔뻔한 태도였습니다. 먼저 배승주 기자입니다. 최숙현 선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날 팀 동료와 함께 있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억울함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어차피 내년에 이 운동을 안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총대를 맨 거죠. 자기가 총대를 매서 지금 고소한 거라고. 경주시청팀은 최 씨에게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욕설과 폭행이 난무했습니다. 토할 때까지 음식을 먹이는 가혹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성희롱 발언도 견뎌야 했습니다. 감독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언니한테 19살 때
녹음을 딱 켜고 휴대폰 올려놓으면서 이런 최 씨를 더 힘들게 한 건 가해자들의 뻔뻔함이었습니다. 슬리퍼로 뺨을 때렸는데 신발로 때린 거기 때문에 내 손으로 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때린 게 아니다라고 말을. 실제 감독과 팀닥터, 선배 동료 2명은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은 최 씨를 더 외롭게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대한체육회와 스포츠인권센터에 진정까지 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체육회건 뭐 경주시청이건 경찰서건 모든 데서 외면 당한 거예요. 그리고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JTBC 배승주입니다. 최 선수의 전 소속팀인 경주시 체육회는 부랴부랴 해당 감독을 직무에서 뺐습니다. 하지만 폭행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팀 닥터나 폭행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선수들은 징계에서 빠졌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가혹행위 인정하십니까? 최숙규 선수한테 뭐 하고 싶은 이야기 따로 없으세요? 경주시 체육회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트라이애슬론 팀 감독과 선수 2명을 불러들였습니다. 감독이 선수단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며 우선 직무를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선수 2명은 징계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내가 왜 어떻게 여기서 연루됐는지 모르겠다고. 최숙현 선수가 남긴 녹취록 정황상 폭행과 폭언을 주도한 걸로 보이는 팀 닥터도 프리랜서 개념의 운동 처방사라 이번 인사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치료와 재활을 위해 고용된 팀 닥터가 도리어 선수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리 인사위원들 놀랬죠. 이 사람한테 안 맞은 사람이 없어요. 팀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감독도 도리어 쩔쩔맵니다. 최 선수가 지난 4월 대한체육회에 냈던 진정서에 따르면 이 팀 닥터는 해외 훈련을 갈 때마다 정확한 용도를 밝히지 않고 선수 1인당 80만 원가량의 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경주시 체육회는 앞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감독과 폭행 연루 선수 2명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수영과 사이클, 마라톤의 세 종목을 쉬지 않고 연달아하는 이 경기는 극한의 인내심과 체력이 필요해서 철인 3종 경기라고 불립니다. 진짜 철인이 되고 싶었던 꿈 많은 22살 선수가 폭력에 힘없이 쓰러져간 과정을 남겨진 가족들은 아프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최하은 기자가 만났습니다. 폭행과 성희롱, 직접 마주해야 하는 폭력도 두려웠지만 최숙현 선수가 더욱 힘들어했던 건 선수들이 서로를 해치게 만드는 분위기였습니다. 남자 선수가 방에 들어와서 짐을 뒤지고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제발 숨쉬게 해달라. 그만하고 싶다. 서러움을 꾹꾹 눌러 쓴 일기장. 훈련에선 서로를 적으로 돌리는 일이 계속됐습니다. 뭐야? 네가 못 맞아서 얘가 대신 맞는 거다. 알겠나? 얘 죄 없다. 가족들은 혼자 마음에 묻고 떠난 아픔에 미안해하며 지금도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했던 말이 운동 그만두고 더 열심히 들어줄 걸 한정적인 선택을 할 때까지 내가 무엇을 했냐 하는 자책감도. 청와대에서, 문체부에서, 국회에서도 최 선수를 돌아보고 앞으로 이런 일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던지고서야 세상이 떠들썩해진 게 씁쓸하지만 지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다면 또 다른 숙현이가 나오지 않도록 피해자의 말에 귀 기울여달라 호소합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있더라도 만약 있어서는 안 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한 그런 행동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군 일대에서 잇따라 발생해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최악의 장기 미제 사건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른바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한 경찰 재수사가 1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경찰은 이춘재가 모두 14건의 살인과 9건의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또 과거 무리한 수사 등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제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 수사는
완전히 마무리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춘재 살인 사건, 그러니까 네. 그 살인 사건 14건과 그다음에 성폭행 사건 34건을 자백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5건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입증이 이제 불비하기 때문에 네. 기소 의견 이 진상에서 이제 제외를 시켰고요. 그래서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지금 이춘재 살인 사건으로 하는데 14명의 살인 사건과 그다음에 9건의 성폭행 사건을 이제 입증을 해서 그걸로 공소권은 없음이지만 네. 송치를 한 그런 걸로 일단은 이 장기 34년간의 장기 미제 사건은 일단락된 걸로 하지만 그러나 보안이라든가 추적 조사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들에 대한 그 언론을 달래는 측면에서 미진한 부분은 계속 추적 조사를 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는 앞으로 계속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의 그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를 네. 했지만은 이춘재가 자백한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라든가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한 거는 보안 수사는 어느 정도 하겠다. 그게 이제 경기 남부청 수사본부의 의견입니다. 네. 경찰이 과거 3차례나 이춘재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도 풀어준 상황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어제 있었죠? 네, 사실은 이 사건이 이제 86년 이게 별건 사건입니다. 그 살인 사건은 아니고요.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그다음에 또 어떤 거냐면 87년 5월 달에 일어난 거하고 88년 9월 16일에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춘재의 채모와 그다음에 혈액형을 채집을 해가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이춘재 이제 혈액형과 그다음에 현장에 나온 혈액형 B형과 O형 네.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은 그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그 여러 가지 그 항체라든가 분석 기법이 지금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의선상에서 배제가 됐는데 또 하나는 255mm 족적 큰 근데 이춘재는 265mm 그 발 길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서도 제외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 근데 이 당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그렇게 수사가 되고 조사가 됐더라면 그 이후에 살인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폭행 사건은 없었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경찰은 이춘재를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제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네. 부분은 이 프로파일링이 10명이 이제 52차례 면담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춘재가 드러난 그 이춘재 개인의 히스토리가 있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자기 친동생이 하천에 빠져서 네. 사망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엄한 형태의 이제 그 성격이 소유자였던가 봐요. 그래서 어떤 분노라든가 어떤 내심에 있는 마음을 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있었는데 네. 학교의 동창들의 그 참고인 진술을 보면 유령 같은 존재,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것처럼 조용하고 또 내성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군내에 들어가서 기갑부대라고 이제 저도 뭐 군을 다녀왔습니다만 기갑부대에서 탱크병 운전을 합니다. 이렇게 돼서 선임병으로서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할 때 후임병들이 운전하는 탱크가 쫓아오면서 거기에서 어떤 카타르시스, 나도 뭔가를 해낼 수 있고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측면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대를 했는데 제대하고 제가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사실은 이춘재가 86년 1월 23일 날 기록에 보면 제대를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2건의 성폭행을 하고 9월 달에 71세 된 여성을 최초로 성폭행을 하는데 이때 경찰 기록이나 현장 사진을 보면 굉장히 격렬한 반항 흔적이 나옵니다. 이때는 우발적인 살인을 하지 않았을까, 성폭행 후에.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어떤 희열을 느끼면서 이 성폭행 내지는 살인에 이르게 된 진화된 방법이 있었는데 결국은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에 65에서 최대 85%까지 점수가 나옵니다. 강호순, 유남규 뭐 여러 가지 그 연쇄 살인범들의 치수보다 높은 형태가 나왔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형적인 반사회적 성격의 소유자,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네. 정말 잔혹한 범죄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 혐의들이 확정된 사건들 중에서 공소시효가 지나서 뭐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는 사건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공소시효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공소시효가 15년이었습니다. 네. 공소시효가 2007년도니 25년 됐다가 2015년 태안이법 사건으로 해서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영원히 이제 없어졌거든요. 근데 이미 이춘재가 저지른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네. 지금 이춘재가 모든 범죄를 자백을 하고 그다음에 입증됐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없는.
그래서 결국은 입건을 하지만 공소권 없음으로써 영원히 그 34년 전의 사건은 모두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안타까움. 이런 게 이제 법 체계의 어떤 미비나 맹점이다. 뭐 일부 이제 그 회의 같은 경우에는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처음부터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공소시효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2007년 이후에 일어난 모든 살인 사건은 공소시효 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네, 어제 배용주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장 머리를 숙였습니다. 경찰의 수사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윤모 씨 사건 지금 네. 53세 됐는데 그 당시 13세 된 그 아이의 성폭행 사건의 진범으로 사실 누명을 씌운 거죠. 허위 자백, 가혹행위, 불법 감금, 네. 그다음에 수사 기록의 허위 작성, 또 인권 의식의 희박,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실적 이주의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어떤 누명을 씌워서 결국은 20년간 수감을 했는데 지난 5월부터 이제 수원지방법원에서 재심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 경찰도 좀 적극적으로 재심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 그랬고, 또 이춘재가 감옥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윤모 씨에게 미안하다. 내가 저지른 사건에 20년간 수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볼 때 재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뭐 30년 넘는 미스터리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고 다행히 이번에 문제들이 좀 해결돼서 진범이 잡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자, 이번 수사의 의미 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2010년도에 DNA법이 시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2011년도에 처제를 성폭행해서 구속 수감돼 무기징역형을 받았죠. 이춘재의 DNA를 채집해서 보관했는데 이 과학 수사가 쾌거를 이뤘죠. 네. 앞으로는 강력 사건에 무조건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좀 더 과학적인 수사 기법을 발전시키면서 이런 강력한 살인 사건이나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는 미제가 없는 그런 사건으로 나아가야 되겠고, 특히 수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인권 의식이 함양돼서 정말 인권 침해를 하지 않는 수사, 이렇게 돼야 된다는 교훈을 남기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범인은 세월이 지나도 언젠가는 반드시 잡힌다. 잡히고 안전 범죄는 네. 없다는 걸 또 알려주기도 한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250명이 넘습니다. 하루 약 3명꼴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산재 피해 가족과 동료들은 책임자 처벌이 안 돼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8년간) 12번 있었던 산재 사고에서 배웠다면 영교인은 지금도 저희와 함께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식구들 먹여 살린다고 사고 전까지는 며칠 이상 놀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폴라리스 쇼핑 소속의 다른 개조노 화물선들은 연이어서 침수되고 화재가 나고 침몰까지 하고 있습니다. 스텔라 유니콘, 스텔라 퀸, 솔라 엠버, 스텔라 삼바, 스텔라 배너까지 매일 한 명씩 떨어져 죽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 데에는 법의 책임이 큽니다. 죽음이 반복되어도 원인을 고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죽음을 방치한 채 돈을 벌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네, 한여름밤 도심 가까이지만 일상과 조금은 다른 풍경 속에서 걸을 수 있다면 짧은 시간이어도 잠시 공간 이동을 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밤이 되면 더 특별해지는 곳들이 있어서요. 어떤 모습들을 볼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네, 코로나 때문에 야간 개장이 중단됐다가 그제 저녁부터 다시 문을 연 수원 화성 행궁입니다. 함께 궁궐을 돌면서 전문가의 역사 해설을 들을 수 있는 서비스는 이번에는 하지 않고요. 대신에 보시는 것처럼 달빛 앞에 사진 찍을 수 있는 곳이라든가 제각각 궁궐을 즐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특별히 조명에 더 공을 들인 곳, 정조의 어진을 모신 건물 화령전도 올해는 볼 수 있는데요. 궁 안내는 단아하게 빛나는 청사초롱이 해줍니다.
있습니다. 곳곳에서 흐르는 전통 음악이 또 운치를 더하고요. 관람은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실 수 있고 10월 말까지 야간 개장이 이어집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이 풍경은 행주산성에서 바라보는 방화대교의 모습입니다. 행주산성은 사방으로 탁 트인 전망이 매력적인 곳이죠. 한강 넘어 서울까지도 한눈에 들어오는 이곳에서 뜨겁게 낯을 달군 해가 하루 일을 마치는 순간과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만 야간 개장을 합니다. 다음 달까지입니다. 네, 여름밤 고택들을 둘러볼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는 경남 창원인데요. 집안 곳곳에 깃들어 있는 신을 만나보는 투어 형식입니다. 한 팀당 10명으로 인원을 최소화해서 진행을 합니다. 한여름밤에 꿈을 꿀 수 있는 곳들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새로 들어온 소식들 다시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옛 일본 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집회가 전면 금지가 됐습니다. 코로나를 이유로 서울 종로구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그러면 수요 집회나 보수 진영의 반대 집회 다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종로구가 중학동 일본 대사관 일대에서 집회나 시위를 전면 금지합니다. 사유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이란 겁니다. 집합 금지 장소로 설정된 구역에는 일본 대사관 맞은편에 소녀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의기억연대의 수요 시위와 보수단체의 반대 집회가 모두 금지됩니다. 그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 시위가 열렸는데 최근에 보수단체가 매주 소녀상 일대에서 집회 신고를 하고 반대 집회를 열어서 갈등이 고조됐습니다. 이 조치를 위반하면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기자회견은 허용되는데 진행 과정에서 집회를 변질되면 처벌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 국민들이 들어오는 걸 받아들이기로 한 유럽 나라들이죠. 물론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프랑스의 결정이 조만간 나올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이 프랑스 정부가 한국 등 일부 EU 여개 국가들에 대한 입국 제한을 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프랑스를 단기 방문하는 한국인은 조만간 비자 없이도 입국이 허용됩니다. 다만 아직 시행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EU 이사회는 지난달 30일 회원국들한테 한국과 일본 등 10개국에 대한 입국 제한을 풀라고 권고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스위스와 네덜란드 등은 한국이 입국 제한을 풀었습니다. 다만 EU 이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일지는 해당 국가가 스스로 결정합니다. 독일은 아직 한국이 입국 제한을 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을 무비자로 방문한 뒤 독일 등 다른 나라로의 이동은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의 JTBC 박지윤입니다. 아기를 키우는 집에서는 흔히 바운서라고 하는 아기 의자 쓰시는 분들 계시지요. 비스듬한 요람처럼 생겨서 아기가 앉아서 놀다가 잠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냥 뒀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질식 사고가 날 위험이 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이렇게 기울어진 의자는 아기를 키우는 집에서 인기입니다. 마치 아기를 안아서 달래는 듯한 효과가 있어서입니다. 흔들흔들하다 보니까 바운서 위에 놔두면 좀 잠을 잘 자는 편이더라고요. 굳이 잠들었을 때는 일부러 깨우지 않았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아기들이 앉아서 노는 의자는 이렇게 경사가 있는데요. 깜빡 잠이 들면 고개를 아래로 떨구거나 옆이나 뒤로 몸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잘 잔다고 그대로 둔다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돌이 안 된 아기들은 기도가 좁기 때문에 질식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선 등받이 각도가 10도보다 적은 경우만 아기용 침대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국내 주요 9개 제품을 조사했더니 등받이 각도가 최대 66도였지만 유아용 침대로 분류됐습니다. 8개 제품은 아예 아기를 재워도 된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경사진 요람에서 수면을 금지하도록 국가기술 표준안의 안전관리 강화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북부 지방은 오후 들어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로 서울과 경기도는 어제와 비슷합니다.
대전 24도, 광주와 대구 25도로 충청도와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전국 검사장 회의를 긴급 소집합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할지 논의합니다. 추 장관은 어제 대검찰청에 검언 유착 사건 수사의 적정성을 살피는 전문 수사 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으로 있을 당시 조국 전 장관 자녀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이 어제 정경심 교수 재판에 나와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법정 증언들로 검찰이 자신을 기소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확진자가 나오는 등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이 우려되면서 전국적으로 문을 닫은 학교가 522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확진자가 다니던 연기학원에서 7명의 환자가 추가로 발생한 대구에서는 등교 수업 중지 학교가 오늘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고 3차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졸속 심사라고 비판하고 있는 통합당은 오늘 참석하지 않고 다음 주에 국회 일정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